질문을 하시면 그래서 제가 먼저 말문을 열고 하겠습니다. 최진덕 교수님한테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최진덕 교수님, 우리가 학생들이 우리가 그 문민화에 대한 그 여파인지 모르지만은 군사 문화라든가 또 학생들이 군인 정신까지는 모르더라도 군사 문화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 그 학생들과 국민들이 지금 그 학생들이 지금 성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거저 애국심은 강한 편인데 애국심은 상당히 강한 편인데 국가의식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현실의 국가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한데 뭐를 맨날 머릿속에는 아이디어라는 국가를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현실의 국가를 비판하니 나만 아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 국가를 그런 식으로 이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실의 국가를 비판하다 보니까 군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특히 한국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이 현실을 직시하는 현실이 얼마나 이게 힘든 건가 하는 것을 좀 직시하는 우리가 그 사고방식의 전환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고는 군사 문화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질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약 여기가 천국이라면 국가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감스럽게도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국가가 없을 수 있고 군대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사람 사고방식 이상주의에서 현실로 내려오게 되면은 군사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대단히 요원합니다. 70년대, 80년대 저희들이 대학 다니고 할 때는 조직 문화를 보면은 군사 문화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제잔재라고 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모든 인간 사회에 조직이 없을 수 없고 조직이 있으면은 반드시 위계 질서가 있게 마련이고 위계 질서가 있으면 또 그 신상필벌 공을 세우면은 상을 주고 공을 못 세우면 벌을 주는 아주 엄격한 인사의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대학생들이 저도 그랬었고 저 군사문화 잔재라고 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이 인간 사회의 모든 조직, 행정 조직이건 기업 조직의 원형이 뭐냐? 군대입니다. 지금 막스 베버가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군대의 기율이 모든 조직 기율의 원천이라고 막스 베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좀 더 명확히 좀 알면은 되는데 한국의 지식인들이 너무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게 한국의 사고방식의 아주 핵심 문제인데 지금 이래 가지고는 참 이게 언제 바뀔지 참으로 모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좀 더 현실주의적으로 좀 바꾸는 노력 이것이 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우파 철학, 우파 사상, 우파적 사회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희준 원장님한테 제가 질문할까요? 우리 강희준 원장님 민주화에 대해서 정의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민주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건국 때부터 민주화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해방 이후 3년 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국이 됐거든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민주주의 혁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이 민주주의 국가 설립된 이후에 권위주의 정부의 항거했다라는 것을 법률이 권위주의 정부의 한 거를 정한 것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법률이 그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정부에다가 정부를 권위주의 정부로 쓰고 거기에 저항한 거를 민주화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한번 질문.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도 대한민국 이제 자유민주 체제로 48년 8월 15일 건국되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독재 프레임도 있고 그 저항 혹은 투쟁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의로운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한반도에서는 국민이 어떤 이 헌법이라는 질서 하에서 그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는 이런 사회는 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주는 뭐랄까 은혜, 혜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 국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지금 이제 법제화 돼가지고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좋은 운동, 정말 독재라는 그 나쁜 것에 항거한 운동이 아니라 법률 용어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랑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이제 민주화운동 보상법이라는 게 2000년 1월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독재 항거한 권위주의적 어떤 정부에 항거한 운동인데 이건 다분히 박정희 정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다. 이게 한번 이제 개정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69년 8월 7일, 그러니까 삼성 개헌안을 발의한 날, 그날 이후로 해가지고 이런 권위주의 정부의 뭐 항거한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07년도에 그 시기가요. 더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게 64년 3월 24일이고 이게 한일 회담 반대 시위가 이제 격화되는 날이거든요.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날 이후로 박정희 독재 정권에 항거한 사람들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쳐주자라고 해서 이제 63 동지회 이런 조직들이 대거 이제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이제 적용을 받게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이 다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나라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운동권 세력들이 말하는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법제화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구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많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공평하게 우리 발제자분한테 한 문제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우성 기자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이 문민화 발제를 듣고 보니까 이게 문민화라는 게 그럼 사실은 조선화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지 문제 하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0년 동안 이 문민화에 대해서 지성계에서 이렇게 한번 제대로 비판해 본 적이 있었는지 이거 하나고 또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가 정체성을 안다 그러면 지나온 이 과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코 우리가 문민화에 대해서 너무나 떠받들고 있었던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떤 국민들한테 이 문민화에 대해서 실상을 제대로 알릴 방안이 있는지 좀 한 세 가지 두루뭉실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그 문민화가 조선화다. 저는 그게 그 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구상에 조선시대만큼 문민이라는 것에 우선 방점을 찍는 그런 그 왕조나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일부 시대에 이런 그 현상이 일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을 제외하고 이 지구상에서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이 붙잡이들이 칼잡이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찍어 누르는 아주 극단적인 문민화의 사례는 조선이 거의 유일무이하다. 그래서 그 한국 그 정치를 아주 그 학문적으로 심도 깊게 연구한 아주 대표적인 저작 중에 하나가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분이 쓴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라는 것인데 그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961년 5.16이 일어나고 나서 군인들이 권력을 차지했을 때 이 정치 세력은 거의 다 지주 양반들의 후예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권력을 차지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조선의 이 그 어떤 문치, 문민화는 지극히 이 세계 역사에서 예외 중에 예외이기 때문에 문민화가 조선화다. 저는 그게 그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 문민화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지식사회나 학계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비판이 나온 적이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인이라는 것들이 전부 붙잡이 먹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는 인간들은 전부 주둥아리 아니면 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주둥아리로 권력을 잡고,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그 프레스센터 앞에 진실을 쓰지 않으면 어쩌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언론들이 언제 진실을 썼습니까? 선동을 했죠.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국이 권력을 붙잡이 먹물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문민이라는 이 정치 체계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공개석상에서 얘기된 적도 없고 비판받은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소위 말하는 이 민주 만능, 문민 만능의 시대가 되어버렸죠.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지금 그 최진덕 교수님이 재직하던 그 학교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저 학교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신문화연구원이었습니다. 자, 국민교육원장을 만들었는데 국민교육원장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전문 연구 기관이 정신문화연구원인데, 정신문화연구원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한 대로 국민교육원장을 보다 더 심화돼서 우리 그 국민들을 진정한 근대인으로 깨우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저는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학교가 제대로 기능을 했다면 저는 우리가 이런 문민화라든지 이런 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대응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마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뭔가 이 대응책이 나왔을 텐데,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정신문화연구원은 1988년 올림픽이 열리기 3개월 전에 양동환 선생이 우익은 죽었는가, 대한민국 공산화 직전이다 라는 경고등을 켠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국가도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학교 공교육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지식사회에서도 어느 누구도 경고등을 켜주지 않으니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기 자식을 알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정말 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문민화가 조선화라고 했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조선시대 유교화라고 하는 것은 가족 중심입니다. 가족주의가 있어가지고 전체주의로까지는 안 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민주화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문민화는 민족주의하고 민중주의 두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민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엄청난 전체주의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민화를 그냥 조선화로 보기에는 이게 조금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주 명백하게 전체주의로 가고, 지금 문민화는 전체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전체주의로는 안 갔습니다. 예.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예, 제가 좀 보태면은 그러면은 우리 최현득 교수님한테 주체 사상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족주의라는 것과 또 효라는 그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버무려 가지고 유교 사상을 버무렸다는 그 얘기는 그 황장엽 선생님 힘으로 자기가 써놨어요. 그 효라는 개념이 버무려진 게 주체 사상 아니냐.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행동 양식은 항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국민들이 지금처럼 항일 투사들을 독립 투사로 떠받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최현득 교수님 어때요? 지금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이렇습니다. 민족주의,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 더하기 극단적인 민중주의, 사회주의, 이걸 두 개를 합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 다 민족주의, 민중주의 다 인간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뭐를 원합니까? 민족의 이익보다 자기 이익이 우선입니다. 민중의 이익보다 내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민중주의 이 두 가지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력한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권력으로 그 개인의 욕망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수령이 필요합니다. 수령. 그러니까 민족주의 더하기 민중주의, 거기에다가 수령을 얹어놓은 게 주체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을 어버이 수령동기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하고 가까운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선의 정통성을 이은 거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이다. 그거 좋습니다. 예, 그거 좋습니다. 저는 조선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전체주의적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정권입니다. 이런 나라를 저는 역사에서 별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이걸 조선보다 훨씬 더 최악의 나라가 그 조선입니다. 조선보다 그 조선시대 말 19세기 말 조선이 훨씬 낫습니다. 19세기 말 조선보다는 일제시대가 살기 좋았습니다. 일제시대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이 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희조 원장님은 두 분께 따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역사 김영삼 정권에 대해서 좀 사실적으로 알고 싶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김영삼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다 저도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체제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있다라는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열심히 그 현장을 뛰는 기자였기 때문에 느낀 거는 뭔가 이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는 그 전보다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국정 운영의 수준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목표라든지 그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볼 때 그 전 시대보다 낮은 게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5년 내내 우리 국민들은 특정한 이데올로그들이 만들어내는 선전선동에 끝없이 속기만 한 것 같아요. 한번 따져볼까요? 그 1993년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는 이 세계적인 배경은 그때 이제 그 구소련이 무너지고 그 동구권들이 전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 체제 이런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이 이제 이 세계 그 체제로 편입이 되면서 이 세계 체제에 편입됐다는 얘기는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경쟁자로 등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치열한 이 그 먹고 사는 경쟁이 벌어지는 시기였고
세계화 글로벌화 시대가 이제 다가오면서 우리는 이런 그 체제에서 우리가 어떠한 경쟁을 가질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김영삼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까 뭐 중앙청 철강 문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저 남산에 있는 외국인 아파트 폭파 철거하는 거를 전 국민에게 생중계한 거 기억나시죠? 네. 일제 시대 때 뭐 한국에 뭐 인물 나지 않도록 일제가 통수 침략으로 박았다고 하는 새말뚝 그 뽑은 거 아시죠? 그거 뽑느라고요. 군부대 지뢰 탐지기까지 다 동원하고 해병대 병력, 육군 병력 다 동원해가지고 온 산하를 다 뒤졌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18개의 새말뚝을 뽑았다고 그래서 18개를 뽑은 그 지역을 다 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거 일본이 박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한국인들이 박은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 엄중한 시기에. 그리고 무슨 독립운동을 예우한다고 하면서 뭐 상해 임정, 뭐 유해공안 뭐 이런 걸 하면서 은근슬쩍 뭘 거기다 껴넣냐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독립운동한 것도 독립운동가로 예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그 활동을 했던 이 사람들도 독립유공자로 전부 그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전부 그 후손들에게 지금 정착금 후원금 이런 거 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지금 5.18 광주 사태 유공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가짜 독립운동가들이 폭발적으로 양산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래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 전에 비해서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무슨 뭐 말할 수 있는 자유라든지 이런 건 늘어났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너무나 혹독하게 치른 시대였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시대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에게는 상당히 이 표현의 자유 이런 게 허용이 됐습니다. 기자들 중에도 좌파가 많으니까 그렇게 저는 제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재직하는 동안 일체 정치적 발언을 못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게 되면 바로 국회에서부터 압력이 들어옵니다. 배상 깎는다. 이런 식으로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 개인의 신상도 걱정이 되지만 제가 속해 있는 기관도 문제이고 해서 함부로 발언을 못합니다. 대한민국 적극 민주화 이후에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이제 플로어 토론은 일단은 저기 우리 라운드 테이블에 그 질문은 토론도 예, 이걸로 일단 마치고요. 일단 마무리 발언을 일단 하고 플로어 토론을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역사 공부를 작년 세미나 이후 두 번째인데요. 그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국가가 뭔지 알고 그리고 본인도 그 국민 개개인들이 그 과거 역사 공부를 하면서 왜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이 역사에 대해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 없이 그냥 문민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대가가 오늘날의 이 혼란의 큰 그거였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발전적인 방향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제안을 좀 받고 싶고요.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라운드 테이블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증명하면 더 그렇고 시간이 지금 5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2분 정도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을 막 앞에 드시는데 사회저직근으로 지금 저기 이석국 장군님이 손을 아까 먼저 드셨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세미나 들은 소감이랑
앞으로 건의하실 게 있으면 여기 앞에 이동식 마이크가 있는데 그걸 좀 갖다 주시죠. 아. 예, 이석복입니다. 오늘 정말 훌륭한 전도사 세미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민화와 민주화의 허상과 실상은 정확히 세 분이 진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정확하게 허상과 실상을 진단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상과 실상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우선 저는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얼굴인 저 광화문에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세우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광화문 광장에 세우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세력이 워낙 미미해서 이것을 전 우익이 힘을 합쳐서 세웠으면 좋겠다. 두 번째 상징적인 것은 전두환 대통령께서 아직까지 연해동의 그 유골을 보관하고 계신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일산 지역에 북한이 이렇게 내다보이는 지역에 가계약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그래서 아마 2주기는 이제 곧 닥쳐오니까 안 되고 3주기 때는 그곳에 거대한 통일 연맹대라든가 이걸 세워서 전두환 대통령의 그 상징적인 그 위대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전 우익이 거기에 총력을 경주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제안을 하면서 여러분께 세 분 최진덕 교수님, 강대중 관리사님, 김영삼 대기자 참 허상과 실상을 진단해 주기 이렇게 속신하게 해준 것 감사드리고, 이 두 가지 제안을 우리 다 같이 힘껏 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신데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아주 감사하고요. 딱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기 우리 대불청이 계시죠?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동안 네 분 모시고서 이 세미나실을 제가 1년이면 몇 번씩 참여를 하는데 처음으로 네 분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얘기는 선생님들과 같이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나라가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 민족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쳐주신 분은 오늘 네 분입니다. 이 네 분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1년이면 한 서너 번씩 좀 해주십시오. 3번 정도 최소한도.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일깨워주는데 우리 민족은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내용 이상으로 더 살아오신 모습들이 전부 나라를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한 행동 이 모든 것이 이 민족을 위한 여러분들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 네 분에게 큰 박수 보내드리고 이런 일을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기
뒤에 박성경 박사님 그 앞에 아까 미리 얘기하셔가지고 박성경 박사님 저기 오셨는데 그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구스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의 박성김 박사입니다. 저는 이 용어를 좌익한테 선점당해서 저희가 용어에 자꾸 유린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건국 이승만 정부가 건국함으로써 헌법 입법국회가 생기고 그게 바로 민주고 문민화가 됐다 이미 됐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이 좌정 세력들이 그 문민화 민주화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까지 끌고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우익에 선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문민화 민주화 아직도 진행형인가. 저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그 얘기를 이제 이상 이제 학계에서도 쓰지 않고 민주화라는 거기에 이제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계속 민주화라고 하면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이제 김영삼 대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딱히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한 대체 용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 인간이라는 게 항상 빠지는 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막 이런 용어들이 무시로 튀어나오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좀 빨리 만드는 게 저는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세미나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 단계적으로 우리가 발전해 왔다라는 이 프레임에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한민국은 건국 때부터 민주주의입니다 라고 얘기를 주변에 좀 하시면 좋겠고요.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가 딱히 구분되는 그런 생각들을 좀 안 하시는 게 좋다. 거기에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멸시가 숨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손 들고 계시는데 오늘 세미나를 이걸로 좀 마무리했으면 되는데 지금 저기 한우정 이사장님이 계속 손을 들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네, 김영삼 교수님 존경합니다. 저 유튜브를 보면 한국의 근현대사를 김영삼 교수님 유튜브를 전부 다 봐가지고 제가 확실히 익히고 있거든요. 그럼 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실천하려니까 너무나 힘들고요. 여기 이근호 이사님 계시지만은 제가 옛날에 부산고등학교 교학사 교과서를 사면서 전교수를 36명 제출해도 한 명도 내가 커피 한 잔 사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여기서 앞만 떠들어도 몸소 안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거 뭐야 한다고 쫓아다니다가 안 되겠다. 내가도 다시 남아 한 걸 심자가 학교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선생님 면접을 이사장에게는 딱 권한이 학교 면접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면접할 때 건국이 언제냐면 몰라요. 유교가 언제냐면 몰라요. 이 선생님들이 모르는데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내 손자라도 바로 가르쳐놓고 가야 되겠다. 내가 10월 26일 국민보지에 갔다가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안가 거기에 이상호 감독이 영화를 한대서 그것도 4시에 갔어요. 가니까 이상호 감독이 영화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생생한 음성이 나오더라고. 학생들 배우면 너가 해가 말 거냐 하는 그런 거와 선구자 노래가 나오면서 국민교육 현장 그걸 하나씩 주더라고요. 저는 10장을 갖고 왔어요. 우리 학교 이사장실 하나, 부산에 옛날에 우리 학교에 하나, 우리 손주들인데 너가 이거 외우면 5만원씩. 이래가 내부터 내 가까운 데서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왔으면 덕분에 나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세뱃돈 주지 말고 국민교육 현장 가르치고 뿌리교육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깨어나야지. 네. 지금 정부도 믿을 수 없고 국회도 믿을 수 없고 네. 교수도 믿을 수 없고 엄마들이 전부
쓰려고 왔는데 한 번도 쓸 일이 없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종을 한번 쓰려고.